제 인생에서 가장 비참했던 순간은 남편 민준과 가장 친한 친구 서연이 몰래 외도하다 독사에 물려 병원에 실려왔을 때였습니다. 병원은 저에게 병원비를 독촉했고 저는 단 한마디로 그들을 무릎 꿇게 만들었죠. 저녁 6시 반. 주방에 후드가 윙윙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스레인지 앞에서 마지막 요리를 뒤적이고 있었죠. 오늘은 민준과 제가 결혼한 지 3주년이 되는 기념일이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일찍 퇴근해서 그가 가장 좋아하는 갈비찜과 매콤한 해물찜을 사서 깜짝 놀라게 해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주방 창틀에 놓여 있었는데 화면이 잠깐 밝아졌습니다. 저는 민준이 퇴근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줄 알고 무심코 집어들었지만 낯선 번호였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처음엔 받지 않으려 했지만 그 번호는 끈질기게 2번이나 더 걸려왔습니다. 저는 후드를 끄고 전화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시죠? 전화 저편에서 다급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분명한 초조함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민준 씨 보호자 되십니까? 여기는 한빛대학교 병원 응급실입니다. 민준 씨가 교회에서 독사에 물려 지금 의식을 잃었습니다. 급히 오셔서 병원비를 내고 서명하셔야 합니다. 항뱀 독소를 주사해야 하는데 늦으면 위험합니다. 네? 뭐라고요? 제 손에 있던 휴대전화가 탁 하고 바닥에 떨어졌고 화면에는 금이 갔습니다. 제 머릿속은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겨우 정신을 차리고 쪼그려 앉아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목소리마저 떨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민준 씨가 뱀에 물렸다고요? 그이가 왜 교회에? 자세한 상황은 저희도 모릅니다. 함께 있던 분이 데려왔습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급했습니다. 더는 묻지 마시고 어서 오세요. 주소는 한빛대학교 병원 응급실 3층입니다. 신분증과 은행카드 꼭 챙겨 오시고요. 비용은 대략 5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항뱀 독소는 매우 비싸서 먼저 수납하셔야 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5만 원이라니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고 손바닥은 식은땀으로 축축했습니다. 민준과 저는 매달 주택 대출금을 갚아야 했고 가진 저축액도 많지 않았습니다. 5만 원은 저희에게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람이 우선이니 더 생각할 겨를도 없이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네. 지금 바로 갈게요. 꼭 그 일을 살려주세요. 전화를 끊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주는 아침에 출근할 때 분명 회사에 야근이 있어 늦게 돌아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교회로 나갔다가 독사에 물린 걸까요? 그와 함께 있던 사람은 또 누구였을까요? 끊임없는 의문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지금은 깊이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가스불을 끄고 아무 외투나 걸친 다음 서랍에서 신분증과 은행카드 그리고 집에 있던 현금 2만 원을 찾아 가방에 쑤셔 넣었습니다. 급히 문을 잠그고 아래층으로 달려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에서는 택시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는 발을 동동 구르며 애타게 손을 흔들어 택시를 잡으려 했습니다. 겨우 택시 한 대를 잡아타고는 기사님께 재촉했습니다. 기사님, 한빛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최대한 빨리 가주세요. 기사님은 제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당황한 표정을 보시고는 지체할 틈도 없이 엑셀을 밟아 차를 빠르게 몰았습니다. 택시에 앉아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제 마음은 불안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민준과 저는 대학교 동창으로 졸업 후 이 서울에서 함께 자리 잡기 위해 노력했고 저희 관계는 늘 좋았습니다. 가끔 사소한 일로 다투기도 했지만 그가 갑자기 이런 불행한 사고를 당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민준에게 전화를 걸어 그의 상황을 물어보려 했지만 계속해서 받지 않았습니다. 그의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동료는 민준이 오늘 오후에 회사에 아예 오지 않았고
집안일로 휴가를 냈다고 말했습니다. 집안일이라니? 제 마음속 의문은 더욱 커졌습니다. 아침에는 분명 회사에 야근이 있다고 했는데 왜 집안일로 휴가를 냈다고 바뀐 걸까요? 혹시 저를 속인 걸까요? 그는 대체 뭘 하러 간 걸까요? 생각할수록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고 마음속에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함께 있던 사람이 그를 데려왔다고 말한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와 함께 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왜 직접 저에게 연락하지 않고 의사를 통해 연락한 걸까요? 택시는 금세 한빛대학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택시비를 내고 가방을 든 채 응급실 건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응급실 안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곳곳에서 초조한 모습과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3층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달려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간호사님, 민준 씨 어디에 있나요? 아까 독사에 물려서 실려온 환자요. 간호사는 기록을 확인하더니 복도 끝에 있는 처치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쪽 처치실에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상처를 치료 중이세요. 보호자 되시죠? 어서 수납 창구에 가서 병원비를 내고 저쪽 사무실로 가서 의사 선생님께 서명 받으세요. 저는 간호사가 가리킨 방향을 보았습니다. 처치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문 위의 빨간 불빛은 제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막 수납 창구로 가려는데 눈가의 시야에 처치실 문 앞 긴 의자에 앉아있는 익숙한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그 모습은 구겨진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얼굴에는 흙과 풀이 묻어 있어 매우 초라해 보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야 그 사람이 제 가장 친한 친구 서연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서연이 왜 여기에? 설마 민준과 함께 있던 사람이 서연이었단 말인가? 제 온몸의 피가 순식간에 굳어버렸고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차가운 기운이 치솟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멍하니 창백하고 당황한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고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아침에 집을 나설 때 서연은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 오늘은 지방 출장이 있어서 결혼기념일을 잘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이곳에, 그것도 민준의 처치실 문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서연도 저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몸은 확연히 굳어졌고 눈빛은 당황과 회피로 가득 차 제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마음속 분노와 불안을 억누르며 한 걸음 한 걸음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물었습니다. 서연아, 네가 왜 여기에 있어? 민준이랑 같이 있던 사람이 너였니?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말할 수 없는 차가움이 실려 있었습니다. 주변의 몇몇 사람들이 시선을 빼앗겨 모두 이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은 제 눈빛에 온몸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저를 보지 못하고 두 손으로 치맛자락을 긴장한 듯 비틀며 더듬거렸습니다. 나 그냥 지나가던 길이었는데 마침 민준이가 실려오는 걸 봐서 잠시 기다리고 있었어. 지나가던 길, 저는 비웃음을 흘리며 조롱 가득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네가 나를 바보로 아니? 아침에는 지방 출장 간다고 하더니 한빛대학교 병원 앞을 지나가던 길이라고? 게다가 네 모습 좀 봐. 옷은 이렇게 구겨져 있고 얼굴에는 온통 흙이랑 풀이 묻어 있는데 이게 지나가던 사람 모습이니? 저는 말하면서 그녀가 입은 꽃무늬 원피스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 원피스는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 우리가 함께 쇼핑할 때 산 것이었고 그녀는 출장 갈 때 입으려고 아껴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설마 이곳에 입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서연은 제 질문에 할 말을 잃고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눈물이 순식간에 솟아올라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그렇게 묻지 마. 나도 너무 무서워. 나 사실 민준이랑 같이 있었어. 우린 그냥 바람 쐴 겸 나간 건데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어. 바람 쐴 겸?
제 마음속 분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몇 톤 높아졌습니다. 오늘은 민준과 내가 결혼한 지 3주년 되는 기념일이야. 그는 아침에 회사 야근이라고 했고 너는 나한테 지방 출장 간다고 했어. 그런데 너희 둘이 같이 교회로 바람을 쐴 겸 나갔다고. 서연아, 솔직히 말해봐. 너희 대체 무슨 관계야? 우린 그냥 평범한 친구 사이야. 서연은 황급히 변명하며 눈물을 줄줄 흘렸습니다. 지은아, 내 말 믿어줘. 민준이랑 나 정말 아무 사이 아니야. 그냥 요즘 민준이가 스트레스가 많다고 해서 기분 전환할 곳을 찾고 있었고 나도 마침 할 일이 없어서 같이 교회 산자락에 갔던 거야. 누가 독사를 만날 줄 알았겠어? 할 일이 없어. 저는 그녀를 노려보며 한마디 한마디씩 물었습니다. 네가 아침에 나한테 지방 출장 간다고 한 게 할 일이 없는 거니? 서연아, 너는 내 가장 친한 친구고 민주는 내 남편이야. 너희 둘이 손잡고 나를 속인 게 고작 교회로 바람 쐴 겸 나간 일 때문이라고. 저는 말할수록 격해졌고 가슴이 심하게 들썩였습니다. 제가 가장 믿었던 두 사람이 동시에 저를 배신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서연을 자주 집으로 불러 밥을 먹었고 민준도 늘 그녀에게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저는 그저 그들이 사이가 좋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이제 와 생각해보니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때 처치실 문이 열리고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마스크를 벗고 저희를 향해 물었습니다. 민준 씨 보호자 되십니까? 저는 즉시 감정을 억누르고 의사 앞으로 빠르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제가 그의 아내 지은입니다. 의사 선생님, 민준이는 어떤가요? 의사는 저를 한번 보고 옆에 서 있는 서연을 한번 보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환자분은 일단 위기는 넘겼습니다. 항뱀독소도 주사했고 상처도 잘 처치했습니다. 하지만 뱀독이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어서 당분간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게다가 앞으로도 1년의 치료가 필요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어서 가서 병원비를 내세요. 이미 한번 독촉했습니다. 민준이 위기를 넘겼다는 말에 제 마음은 조금 안도했지만 이내 의사의 말에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서 수납할게요. 막 몸을 돌려가려는데 서연이 갑자기 제 팔을 붙잡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화내지 마. 병원비는 내가 낼게. 여기 10,000원 있어. 이거 먼저 써. 그녀는 말하면서 가방에서 현금을 꺼내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녀 손에 들린 돈을 보고 또 그녀의 당황한 눈빛을 보며 마음속으로 더욱 확신했습니다. 민준과 서연 사이가 절대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만약 그저 평범한 친구 사이라면 왜 이렇게 많은 현금을 가지고 다니며 이렇게 적극적으로 병원비를 내겠다고 나설까요? 저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가식적인 친절은 필요 없어. 민준 일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리고 서연아, 솔직히 말하는 게 좋을 거야. 너랑 민준, 대체 무슨 관계니? 아니면 우리 친구 사이도 끝이야. 서연의 손은 허공에서 멈췄고 얼굴에는 억울함과 당황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입을 열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이내 말을 삼켰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녀를 상대하지 않고 몸을 돌려 수납 창구로 향했습니다. 반쯤 가다가 제 휴대전화가 갑자기 울렸습니다. 민준의 어머니, 즉 시어머니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초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은아, 내가 듣기론 민준이가 사고를 당해서 뱀에 물려 지금 병원에 있다는데 정말이니?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어머니,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시어머니는 서연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민준이 뱀에 물려 상태가 매우 위급하니 빨리 오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병원으로 가는 길이고
10분 정도면 도착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서연이 시어머니에게까지 전화를 하다니 대체 무슨 속셈일까요? 시어머니 앞에서 착한 사람 행세를 하려는 걸까요? 아니면 저와 시어머니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걸까요? 저는 마음속 의혹을 누르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민준이는 이미 위기는 넘겼어요. 의사 선생님이 당분간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하셨어요. 오시는 길 조심하세요. 전화를 끊자 제 마음은 더욱 번잡해졌습니다. 저는 수납 창구로 가서 은행 카드를 내밀며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준 씨, 병원비 내려고요. 직원이 정보를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준 씨 병원비는 총 5만 3천 원입니다. 카드 결제하시겠어요? 현금 결제하시겠어요? 5만 3천 원이라니. 의사가 말한 것보다 3천 원이 더 많았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손에 쥔 은행 카드를 꽉 쥐었습니다. 이 돈은 민준과 제가 아끼고 아껴 모은 돈이었습니다. 원래는 부모님께 새 냉장고를 사드릴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저를 배신한 사람에게 써야 한다니. 제가 망설이는 사이 서연이 갑자기 달려와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10,000원 현금으로 낼게요. 나머지는 이분이 카드로 결제하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신경 쓰지 말라고 했잖아. 하지만 서연은 저를 무시하고 곧바로 직원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그리고는 제 팔을 끌고 한쪽으로 데려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지은아, 지금은 화낼 때가 아니야. 일단 병원비부터 내는 게 중요해. 우리 사이 일은 민준이가 괜찮아진 다음에 내가 천천히 설명해 줄게. 설명, 저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내가 변명하고 싶은 거겠지. 서연아, 내 속마음을 내가 모를 줄 알아? 이 기회에 내가 너희를 용서하게 만들려는 거지. 말도 안 돼. 저희가 다투는 동안 복도 끝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아, 너희 여기 있었구나. 민준이는 어떠니? 저는 고개를 돌려보니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께서 빠르게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두 분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가득했고 시아버지 손에는 보온병이 들려 있었는데 민준에게 먹을 것을 특별히 가져오신 듯 했습니다. 서연은 시부모님을 보자마자 구세주라도 만난 듯 즉시 달려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오셨군요. 민준이는 위기는 넘겼지만 아직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의사 선생님이 빨리 병원비를 내라고 하셨어요. 지은이랑 제가 이 문제를 의논하고 있던 참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서연의 손을 잡고 안쓰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고생 많았구나. 내 덕분에 민준이가 이곳에 올 수 있었어. 병원비 문제는 의논할 필요 없어. 지은아, 어서 가서 돈 내. 민준이 치료 늦추지 말고. 저는 시어머니께서 사리 분별 없이 행동하시는 모습에 마음속으로 서러움이 치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사건의 진실을 전혀 모르면서 서연의 말을 그대로 믿고 계셨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시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돈 저 못 내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무슨 말이니? 민준이는 내 남편인데 어떻게 병원비를 안 낼 수가 있니? 저는 시어머니를 보고 또 옆에서 의기양양한 표정을 짓는 서연을 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또렷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민준이가 오늘 왜 교회에 갔는지 아세요? 그는 야근을 간 것도 아니고 바람을 쐴 겸 간 것도 아니에요. 서연이랑 같이 미래를 간 거예요. 오늘은 민준과 제가 결혼한 지 3주년 되는 기념일인데 그 둘은 손잡고 저를 속여 교회로 바람을 피우러 갔다가 독사에 물린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제가 병원비를 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 말은 마치 복도에 터진 폭탄 같았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순식간에 술렁이며 하던 일을 멈추고 저희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보다가 고개를 돌려 서연을 향했고 목소리를 떨며 물었습니다. 지은아, 내 말이 정말이니? 서연아,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서연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어졌고 다시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팔을 붙잡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은이 말 믿지 마세요. 지은이가 저희를 오해한 거예요. 민준이랑 저는 정말 그냥 평범한 친구 사이예요. 저희는 그냥 교회로 바람 쐴 겸 나간 거지 미래 같은 거 아니에요. 지은이가 민준이 사고 때문에 너무 걱정돼서 헛생각하고 오해하는 게 분명해요. 저는 비웃음을 흘리며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가 서연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너희가 교회에 간 게 떳떳하다고 말할 수 있어? 내가 아침에 나한테 지방 출장 간다고 한 게 나를 속인 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 민준이 나한테 회사 야근이라고 한 게 나를 속인 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냐고? 만약 그냥 평범한 친구끼리 바람 쐴 겸 나간 거라면 왜 이렇게 몰래 거짓말을 해야 했지? 서연은 제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입으로는 아니야, 나 정말 안 속였어. 네가 오해한 거야. 라고 반복해서 중얼거렸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어찌되었든 민준이는 지금 병원에 누워있고 치료비가 필요하다. 설령 무슨 오해가 있다 해도 민준이가 나은 다음에 이야기하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병원비부터 내는 것이다. 이건 오해가 아니에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둘은 저를 배신했어요. 민준과 제가 결혼한 지 3주년 되는 기념일에 몰래 교회로 미래를 나갔다가 지금 이 사단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그 사람 치료비를 내야 하죠? 이 돈, 저는 한 푼도 내지 않을 거예요.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시어머니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여 저를 가리키며 험악하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민준이가 내 남편인데 네가 치료비를 내는 건 당연한 도리 아니니 고작 친구랑 바람 쐴 겸 나간 일로 이렇게 호들갑 떨 일이야. 지금 내가 병원비 안 내서 치료가 늦어지면 그 책임 어떻게 감당할 거니? 당연한 도리요. 저는 시어머니를 보며 마음속으로 싸늘함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저를 배신했는데 어머니는 그를 나무라기는커녕 오히려 제 잘못이라고 생각하시는군요. 이게 호들갑 떠는 일이라고요? 그럼 만약 아버님께서 어머니 몰래 다른 여자와 미래를 나갔다면 어머니도 그렇게 말씀하실 건가요? 시어머니는 제 질문에 할 말을 잃고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입을 열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아까 그 의사가 다시 걸어왔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싸우지 마세요. 다른 환자들 휴식에 방해됩니다. 환자 병원비는 대체 언제 내실 겁니까? 더 늦으면 다음 치료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즉시 이 기회를 잡고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곧바로 낼게요. 지은아, 어서 카드 꺼내서 돈 내.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은행 카드를 가방에 넣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안 낼 거예요. 내시려면 어머님들께서 직접 내세요. 우리가 내라고? 시어머니는 눈을 크게 뜨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 많은 돈이 어디 있니? 우리 노후 자금은 다 정기 예금으로 묶여 있어서 뺄 수도 없어. 게다가 너랑 민준이는 부부잖아. 너희 돈은 공동재산인데 네가 왜 내놓지 않는 거니? 공동재산? 저는 웃음이 터져 눈물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저희 돈은 공동재산이죠. 하지만 이 돈은 민준과 제가 아끼고 아껴 모은 돈이고 저희 생활을 위해 쓰여야 할 돈이지 제 남편과 그 애인의 대가를 치르는데 쓰일 돈이 아니에요. 오늘 이 일은 어머님들께서 직접 돈을 마련하시든지 아니면 민준이가 직접 방법을 찾든지 하세요. 저는 절대로 한 푼도 내지 않을 거예요. 저는 잠시 멈췄다가 목소리를 높여 주변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좀 들어보세요. 제 남편이 저희 결혼 3주년 기념일에 회사 야근이라고 거짓말하고 제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교회로 바람을 피우러 갔다가 독사에 물렸습니다. 지금 5만 원이 넘는 치료비가 필요한데 그의 부모님은 저에게 돈을 내라고 하고 제 친구는 여기서 불쌍한 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제가 이 돈을 내야 할까요? 주변 사람들은 즉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다니. 저 남자 정말 해도 너무하네. 맞아. 결혼기념일에 다른 여자랑, 그것도 아내 친구랑 나갔다니 말도 안 돼. 저 여자분 말이 맞아. 왜 자신을 배신한 사람에게 돈을 내줘야 해? 나라면 나도 안 낼 거야. 저 여자가 그 친구인가 봐. 여리여리해 보이는데 이렇게 속이 깊을 줄이야.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자 서연의 얼굴은 새빨개졌고 당장이라도 땅속으로 숨고 싶어 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더 이상 주변 사람들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얼굴도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온몸이 불편했지만 어떻게 반박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들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제 마음속에는 한치의 동정심도 없었고 오직 후련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받아야 할 대가였습니다. 저는 서연 앞으로 다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너 민준이 돕고 싶어 하지 않았니? 지금이 기회야. 너 10,000원 현금 있다고 했잖아. 남은 4만 원도 마저 채워 넣지. 그래? 서연은 고개를 번쩍 들었고 눈빛에는 당황함이 가득했습니다. 나 그만큼 돈 없어. 나한테는 그 10,000원밖에 없어. 없다고? 저는 눈썹을 치켜뜨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너희가 민준이랑 평범한 친구 사이라고 하지 않았니? 평범한 친구가 그가 사고 났을 때 10,000원이나 되는 현금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병원비를 내겠다고 나서 너희 사이는 친구 그 이상인 것 같은데? 어쩌면 너희 둘은 진작에 사귀고 있었고 비상금도 꽤 모아뒀을지도 모르겠네. 지금 딱 꺼냈으면 좋겠네. 서연은 제 말에 온몸을 떨었고 눈물은 더 심하게 쏟아졌지만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상황을 보고 다시 저에게 애원했습니다. 지은아, 제발 부탁이다. 네가 먼저 돈을 내주렴. 민준이가 우선 아니니 민준이가 괜찮아지면 내가 꼭 그에게 너에게 잘 사과하라고 할게. 내가 꼭 단단히 혼낼 거야. 사과, 혼낸다고요? 저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늦었어요. 그가 저를 배신했을 때 오늘 이런 결과가 올 것을 예상했어야죠. 이 돈, 저는 절대 안 낼 거예요. 알아서들 하세요. 말을 마친 저는 몸을 돌려 걸어갔습니다. 처치실 문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굳게 닫힌 처치실 문을 한 번 돌아보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미련 한 조각도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민준과 저의 사랑이 견고하다고 믿었고 서연이 제 평생 가장 좋은 친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믿었던 신뢰가 그들에게는 아무 가치도 없었다는 것을. 그들은 함께 저를 배신했고 제 진심을 비웃음거리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허리를 곧게 폈습니다. 응급실 건물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왔습니다. 밖에 바람이 조금 거셌지만 얼굴에 스치는 바람은 저를 오히려 맑게 정신 차리게 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더 이상 나약하고 불쌍한 지은이 아니었습니다. 민준과 서연이 제게 빚진 것을 저는 하나하나 되찾아올 것입니다. 병원 문을 나서자마자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저는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 저편에서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준의 동료이자 저의 대학 동창인 지훈이었습니다. 지훈은 말했습니다. 지은아, 민준이가 사고를 당해서 뱀에 물려 지금 병원에 있다는데 괜찮아?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나 괜찮아. 걱정해줘서 고마워.
지우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사실 내가 너한테 말해야 할 게 있는데 민준이랑 서연이 일은 사실 내가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 둘이 사귄 지 벌써 반년 가까이 됐고 자주 몰래 데이트하러 나갔어. 원래는 일찍 말해주려고 했는데 네가 감당하기 힘들까봐 계속 말 못했어. 지금 민준이가 사고를 당했으니 이제는 너한테 말해줘야 할 것 같아. 지훈의 말을 듣자 제 마음속으로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참을 수 없는 쓰라림이 밀려왔습니다. 그들이 벌써 그렇게 오래 만났고 저 혼자만 모르고 있었다니. 지훈과의 전화를 끊고 병원 문 앞에 서 있었을 때 차가운 바람이 칼날처럼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도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속 쓰라림은 서서히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 두 사람에게 반년 가까이 속고 있었다니. 그 반년 동안 민준의 다정함과 서연의 살가운 관심은 모두 가짜였고 저에게 보여주기 위한 연극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휴대전화를 꺼내 지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준과 서연의 데이트 증거가 있다면 모두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지훈은 곧바로 답장했고 민준과 서연이 함께 호텔이나 식당에 가는 사진 몇 장과 그들의 채팅 기록 캡처본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두 예전에 우연히 본 것들이지만 차마 저에게 보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카톡으로 지훈이 보낸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니 그 안에 있는 사진들은 저를 온몸을 떨게 만들었습니다. 민준이 서연의 허리를 감싸고 쇼핑몰에서 다정하게 걷는 사진, 둘이 식당에서 서로 밥을 먹여주는 사진, 그리고 둘이 함께 호텔로 들어가는 사진까지 있었습니다. 채팅 기록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온통 음란하고 선정적인 말들이었고 민준은 채팅 기록에서 때가 되면 저와 이혼하고 서연과 결혼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증거들을 모두 저장한 후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 식탁에는 민준을 위해 준비했던 결혼기념일 저녁 식사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음식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고 마치 지금 제 마음과 같았습니다. 저는 치울 생각도 하지 않고 곧바로 침실로 들어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지훈이 보내준 증거들을 모두 컴퓨터에 백업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 이혼에 유리한 증거가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후 이틀 동안 저는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시어머니는 저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어 병원비를 내라고 재촉했고 전화로 저를 내녀라고 무정하다고 욕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시어머니의 전화를 차단했습니다. 서연도 저에게 여러 통의 카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사과하기도 하고 용서해달라고 애원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한 통도 답장하지 않고 그녀도 곧바로 차단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제가 집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지훈에게서 카톡 메시지가 왔습니다. 민준이 이미 의식을 되찾았고 지금 병원에서 화를 내며 저에게 따지러 올 거라고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보고 저는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잘 됐네. 나도 그와 제대로 따지고 싶었으니까. 저는 간단히 짐을 챙기고 증거가 담긴 휴대전화와 USB를 들고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민준의 병실문에 막 도착했을 때 안에서 민준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은이 그 빌어먹을 년은 어디 있어? 왜 아직 안 와? 나를 이 병원에서 죽게 만들 작정이야. 저는 문을 밀고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병실 안에는 민준이 침대에 누워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의 오른쪽 다리는 두꺼운 붕대로 감겨 높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대 옆에 앉아 땀을 닦아주며 그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화내지 마. 그 애한테 몇 번이나 전화했는데 받지 않네. 그 애가 오면 엄마가 단단히 혼낼 거야. 서연도 병실에 있었는데 조심스럽게 물 한 잔을 민준에게 건네며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 서연의 손은 확연히 굳어졌고 눈빛에는 당황함이 가득했습니다. 민준은 저를 보자마자 눈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그는 저를 가리키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지은이 이 빌어먹을 년, 왜 이제야 와? 내가 여기 사흘 동안 누워 있었는데 내 그림자도 안 보였어. 내가 죽기라도 바라는 거야? 저는 병상 앞으로 다가가 그를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왜 와야 하죠? 당신과 제 가장 친한 친구가 제 결혼 3주년 기념일에 미뢰하다. 독사에 물린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러요? 무슨 헛소리야. 민준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나랑 서연이는 그냥 평범한 친구 사이야. 우리는 그냥 교회로 바람 쐴 겸 나간 거지. 여기서 함부로 짓거리지 마. 평범한 친구? 저는 웃음을 터뜨리며 휴대전화를 꺼내 지훈이 보내준 사진들을 민준 앞에 내밀었습니다. 평범한 친구가 서로 껴안고 쇼핑을 다니고, 평범한 친구가 서로 밥을 먹여주고, 평범한 친구가 함께 호텔로 들어간다고. 민준, 나를 바보로 아는 거야? 민준은 휴대전화 속 사진들을 보자마자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고 눈빛에는 충격과 당황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입을 열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다가와 사진 속 내용을 보고는 얼굴이 매우 좋지 않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잡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들아, 이게 정말이니? 네가 정말 서연이랑. 서연은 상황을 보고 즉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제 앞으로 걸어와 쿵 하고 무릎을 꿇고는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먼저 민준이를 유혹한 거야. 민준이랑은 상관없어. 우리를 용서해줘. 다시는 이러지 않을게. 나랑 상관없다고? 민준은 서연의 말을 듣자마자 즉시 화를 냈습니다. 서연아, 무슨 헛소리야. 분명 우리가 서로 사랑한 건데 어떻게 네가 나를 먼저 유혹했다고 말할 수 있어? 그 둘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 가소로웠습니다. 저는 서연의 손을 발로 뿌리치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연극할 필요 없어. 나 이미 다 알고 있어. 너희 둘이 사귄 지 반년 가까이 됐고 민주는 내게 때가 되면 나랑 이혼하고 너랑 결혼하겠다고 약속했지. 맞지? 저는 말하면서 휴대전화 속 채팅 기록 캡처본을 열어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민주는 채팅 기록을 보고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몸부림쳤지만 상처가 당겨져 의학하는 비명과 함께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는 저를 가리키며 목소리마저 떨었습니다. 네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 감추려 해도 드러나기 마련이지.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게 그렇게 많은 못된 짓을 저질러 놓고 설마 영원히 나를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니? 민준, 나는 정말 눈이 멀었었어. 너 같은 쓰레기에게 시집가다니. 서연, 너는 내 가장 친한 친구인데 이렇게 파렴치한 짓을 저지를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 지은아, 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민준의 얼굴이 흉악하게 변했습니다. 설령 나랑 서연이가 사귀었다 해도 그건 네가 너무 재미없었기 때문이야. 매일 살림 이야기나 하고 감정이라고는 조금도 없어. 너랑 같이 있는 거 진작에 질렸어. 내가 재미없다고? 저는 그를 보며 마음속으로 싸늘함을 느꼈습니다. 처음에 나를 쫓아다닌 게 누구였지? 평생 나에게 잘해주고 나랑 행복하게 살게 해주겠다고 말한 게 누구였어? 나는 이 가정을 위해 아끼고 아꼈고 매일 퇴근 후장을 보고 밥을 하며 내 식생활을 돌봤어. 그런데 네가 지금 나에게 재미없다고 말하다니? 민준, 너 정말 양심이 없구나. 시어머니는 상황을 보고 황급히 말리며 나섰습니다. 지은아, 화내지 마. 민준이가 한때 정신이 흐려서 이런 짓을 저지른 거야. 지금은 아직 아프니 잘 쉬어야 해. 무슨 일이든 그이가 나은 다음에 이야기하면 안 될까? 그이가 나은 다음에 이야기하자고요. 저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어머니, 기다릴 필요 없어요. 저는 오늘 민준에게 분명히 말하고 싶어요. 우리 이혼해요. 제 말이 나오자마자
병실 전체가 정적에 잠겼습니다. 민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너 나랑 이혼하겠다고? 맞아. 너랑 이혼할 거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사이에 더 이상 할 말은 없어. 최대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해서 너와 이혼 절차를 밟을 거야. 민준의 얼굴색은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그는 낙에 받쳐 말했습니다. 이혼은 할 수 있어. 하지만 집과 예금은 모두 내가 결혼 전에 모은 재산이니 너는 한 푼도 가져갈 생각하지 마. 그 말을 듣자 저는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할 것을 진작에 예상했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USB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민준, 너무 순진하게 굴지 마. 이 집은 비록 네가 결혼 전에 샀지만 결혼 후에 우리가 함께 주택 대출금을 갚았으니 집값 상승분의 절반은 내 것이야. 그리고 우리 예금도 모두 결혼 후 공동재산이니 그 절반도 내 것이고 이 모든 것에 대한 증거가 나에게 있어. 나를 빈손으로 쫓아내려고 절대 불가능해. 민주는 제 말을 듣자마자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이 되었습니다. 그는 저를 악에 받쳐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무슨 증거가 있어. 주택 대출금은 다 내가 갚았고 예금도 내가 번 돈인데 너랑 무슨 상관이야. 나랑 상관없다고? 저는 비웃음을 흘리며 휴대전화 속 파일을 열어 그의 앞에 내밀었습니다. 네가 직접 똑똑히 봐. 이건 우리가 결혼 후에 매달 주택 대출금을 갚은 기록이야. 비록 상환 계좌는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 월급은 공동재산이야. 내가 공동재산으로 주택 대출금을 갚았으니 집값 상승분의 절반은 당연히 내 것이지. 그리고 이건 우리 급여 명세서야. 결혼 후에 내 월급도 모두 가정 지출에 쓰였고 남은 돈을 공동 계좌에 저축했어. 이 예금에 당연히 내 몫이 있는 거야. 시어머니도 다가와 보더니 얼굴이 매우 좋지 않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설령 주택 대출금이 공동재산으로 갚아졌다 해도 그 집은 내 아들이 결혼 전에 산 것이니 너랑은 상관없어. 여기서 꼼수 부릴 생각하지 마. 꼼수 부리는지 아닌지는 어머님들께서 결정할 일이 아니라 법이 결정할 일이에요. 저는 휴대전화를 거두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변호사와 상담했어요. 저희 같은 경우 집의 결혼 전 부분은 민준의 것이지만 결혼 후 공동으로 갚은 대출금과 집값 상승분은 제가 나눌 권리가 있어요. 예금도 결혼 후 공동재산이니 저에게 절반을 나눌 권리가 있고요. 만약 믿지 못하시겠다면 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민주는 분노에 온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내려오려고 몸부림쳤지만 시어머니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지은이 너 이 독한 년. 내 아들이 이렇게 됐는데 돌봐주기는커녕 재산이나 나누려고 하다니 어떻게 그렇게 모질 수가 있니? 모질다고요? 저는 시어머니를 보며 마음속으로 싸늘하게 비웃었습니다. 제가 모질다고 해도 어머님들 모자지간만큼은 못할걸요. 민준이 저를 배신하고 다른 여자를 만났는데 어머님들은 그를 나무라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도와 저를 괴롭혔어요. 이제 제가 이혼하고 제 재산을 나누는 게 모질다고요? 만약 어머님들께서 제가 모질다고 생각하신다면 처음에 민준이 저를 배신했을 때 오늘 이런 결과가 올 것을 왜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서연은 옆에 서서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자신이 끼어들 틈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저 묵묵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을 상대하지 않고 몸을 돌려 걸어갔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 말했습니다. 민준, 제가 변호사를 통해 당신에게 연락해서 이혼 절차를 밟을 거예요. 그 전에 당신은 잘 생각해 두는 게 좋을 거예요. 저와 잘 협의해서 재산을 나눌 건지 아니면 법적 절차를 밟을 건지. 만약 법적 절차를 밟게 되면 당신은 제 재산의 절반을 나눠줘야 할 뿐만 아니라
외도에 대한 과실 책임까지 져야 할 테니 당신에게 더 불리할 거예요. 말을 마친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병실을 나서자 복도에 지훈이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가 저를 보자마자 황급히 다가와 물었습니다. 지은아, 괜찮아. 너 혼자 오면 불리할까봐 걱정돼서 달려왔어. 그를 보니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나 괜찮아. 지훈아, 정말 고마워. 네가 진실을 알려주고 증거까지 보내주지 않았다면 나는 아직도 속고 있었을 거야. 지훈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사실 내가 진작에 말해줬어야 했는데 다 내 잘못이야. 계속 미루다가 네가 이렇게 많은 상처를 받게 했어. 민준이 그 사람, 평소에는 참 성실해 보였는데 이런 사람일 줄은 몰랐어. 서연이도 마찬가지고 내가 그 애를 가장 친한 친구로 여겼는데.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 지난 일이야. 지금은 그와 빨리 이혼하고 이 쓰레기 같은 남자에게서 벗어나고 싶을 뿐이야. 참 지훈아, 믿을 만한 이혼 전문 변호사 아는 사람 있어. 빨리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 문제를 처리하고 싶어. 내가 아는 이혼 전문 변호사가 있는데 아주 믿을 만해. 연락처 보내줄게. 지훈이 말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만약 민준 쪽에서 억지를 부리면 내가 증언도 해줄 수 있어. 지훈아, 고마워. 저는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지훈과 작별 인사를 나눈 후 저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지훈이 추천해준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변호사는 제 상황을 듣고는 저 같은 경우 증거가 충분하면 순조롭게 이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받아야 할 재산도 챙길 수 있고 심지어 민준에게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변호사의 말을 듣고 제 마음은 더욱 든든해졌습니다. 저는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변호사에게 보냈습니다. 변호사는 저에게 민준과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고 자신이 법률 서류를 준비한 후에 민준에게 연락하여 이혼 협의를 진행하자고 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짐을 정리하고 이사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이 집은 배신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었고 저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짐을 정리하다가 민준과 저의 웨딩 사진을 보았습니다. 사진 속 우리는 너무나 행복하게 웃고 있었지만 지금 보니 한없이 비웃음만 나왔습니다. 저는 웨딩 사진을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습니다. 마치 이 추악한 결혼을 버리듯이 말입니다. 그 사이 민준은 저에게 몇 번 전화를 걸었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 몇 통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떤 때는 저를 독하다고 욕했고 어떤 때는 잘못을 인정하고 이혼하기 싫다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저는 한 통도 답장하지 않고 그의 번호도 곧바로 차단했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법률 서류가 이미 준비되었으니 언제쯤 민준에게 연락해서 이혼 협의를 진행할지 물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언제든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변호사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민준 쪽에서 협의를 거부하고 저에게 법적 절차를 밟아 빈손으로 쫓아내겠다고 말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이렇게 말할 것을 진작에 예상했습니다. 변호사에게 법적 절차를 밟자고 말했습니다. 저는 법이 저에게 정의를 찾아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 법원에서 소장이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민준이 뻔뻔하게도 저를 먼저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부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자신이 아플 때 돌보지 않아 저희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이혼을 요구하며 저에게 빈손으로 나가라고 요구했습니다. 소장을 보고 저는 분노에 온몸을 떨었습니다. 이 쓰레기 같은 남자가 감히 저를 고소하다니. 저는 즉시 소장을 변호사에게 보냈습니다. 변호사는 걱정하지 말라며 자신이 잘 처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재판이 열리던 날 민준과 저는 법정에서 만났습니다. 민준은 지팡이를 짚고 시어머니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으로 들어섰습니다. 서연도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민주는 흑백을 뒤집으며 제가 성격이 난폭하고 시부모님께 불효하며 자신이 아플 때 돌보지 않아 저희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옆에서 거들며 제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거짓말을 침착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지훈이 준 증거들과 제가 정리한 주택대출금 상환 기록, 급여 명세서 등의 증거들을 모두 판사에게 제출했습니다. 판사는 증거들을 검토한 후 민준에게 이의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민준은 제가 제출한 증거들을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연도 고개를 숙이고 판사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판사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민준과 저의 집에 결혼 후 공동대출 상환분과 가치 상승분은 제 소유로 하고 예금은 저에게 절반을 나누며 민준은 혼인 중 외도로 인해 저에게 위자료 5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판결을 듣자 제 마음속 무거운 돌덩이가 드디어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민준과 시어머니는 멍해졌습니다.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판사를 보며 말했습니다. 판사님, 이건 말도 안 돼요. 저희는 불복합니다. 판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만약 불복하신다면 15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소에도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새로운 증거가 없다면 항소에도 판결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민준과 시어머니는 서로를 마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제 마음속에는 한치의 동정심도 없었고 오직 통쾌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받아야 할 대가였습니다. 법정 선고가 끝난 후 저는 민준과 시어머니를 더 이상 돌아보지 않고 몸을 돌려 법정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몸에 따스하게 쏟아졌고 제 마음속을 짓누르던 커다란 돌덩이가 드디어 완전히 내려앉았습니다. 배신으로 가득했던 이 결혼은 드디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법원 문을 나서자마자 지훈이 마중 나와 물었습니다. 지훈아, 어떻게 됐어? 판결 결과는 괜찮아?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좋아. 법원이 우리 이혼을 인정했고 나는 당연히 받아야 할 재산을 받았어. 민주는 나에게 위자료 5만 원도 배상해야 해. 정말 잘 됐다. 지훈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그건 네가 당연히 받아야 할 거야. 그 쓰레기 같은 남자는 그런 벌을 받아야 마땅해. 저는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이번에도 정말 고마워, 지훈아. 네가 아니었다면 나도 이렇게 순조롭게 증거를 확보해서 이 소송에서 이기지 못했을 거야. 뭘 새삼스럽게 그래. 지훈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나를 찾아와. 참, 너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예전 집에 계속 살 거야? 아니, 이미 짐은 다 쌌어. 이사 나갈 생각이야. 저는 말했습니다. 그곳으로는 더 이상 돌아가고 싶지 않아. 이미 월세집도 구해놨으니 오늘 오후에 이사할 수 있어. 그럼 내가 이사 도와줄게. 지훈이 말했습니다. 너 혼자 여자인데 짐 옮기는 거 힘들 거야. 괜찮아. 고마워, 지훈아.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미 이사 업체에 연락해뒀으니 그들이 잘 처리해 줄 거야. 혹시 시간 괜찮으면 내가 밥 한 번 살게. 그동안 도와준 것에 대한 감사 표시로.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아. 저와 지훈은 근처 식당을 찾아 몇 가지 요리를 시켰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지훈은 민준과 서연의 일이 회사에 이미 소문이 다 퍼졌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모두들 수군거렸고 민준이 자업자득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준은 지금 회사에서 매우 난처한 상황이고 많은 동료들이 그와 어울리려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속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민준 자신이 자초한 일이었고 남을 탓할 수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지훈과 작별 인사를 나눈 저는 택시를 타고 새로 구한 월세집으로 갔습니다. 이사업체 사람들이
이미 제 짐을 다 옮겨다 놓았습니다. 저는 오후 내내 월세집을 정리했고 새롭게 변한 작은 보금자리를 보며 마음속에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각종 절차를 처리하느라 바빴습니다. 제 소유의 재산들을 모두 제 계좌로 옮겼습니다. 민준 쪽에서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없어 항소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가 저에게 배상해야 할 위자료 5만 원도 정해진 시간 안에 제게 입금되었습니다. 저는 민준과 서연 사이에는 더 이상 아무런 얽힘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했을 때 서연이 저를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제가 퇴근하고 월세집으로 돌아왔을 때 서연이 월세집 건물 아래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낡은 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얼굴에는 핏기 하나 없이 매우 초췌해 보였습니다. 예전에 화려했던 그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를 보고 저는 미간을 찌푸렸고 마음속으로는 매우 불쾌했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가려 했지만 서연이 빠르게 달려와 저를 막아섰습니다. 서연은 제 팔을 붙잡고 아첨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네가 아직 화나 있다는 거 알아. 내가 오늘 온 건 너에게 사과하고 싶어서야. 저는 그녀의 손을 힘껏 뿌리치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가, 더 이상 너를 보고 싶지 않아. 지은아, 이러지 마. 서연의 눈물이 순식간에 솟아올랐습니다. 그녀는 제 팔을 잡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너를 배신하지 말았어야 했고 민준이랑 같이 있지 말았어야 했어. 나 지금 정말 후회해.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그녀의 위선적인 얼굴을 보며 제 마음속으로는 역겨움이 치밀었습니다. 저는 비웃음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너를 용서해. 처음에 너와 민준이 나를 배신했을 때 오늘은 생각 안 했니? 지금 네가 나를 찾아와 사과하는 건 민준이가 몰락해서 너에게 쓸모가 없어졌기 때문이겠지. 서연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저를 보지 못하며 더듬거렸습니다. 난 그런 뜻이 아니야. 그럼 무슨 뜻인데? 저는 그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할 말 없으면 어서 가. 여기서 내 기분 망치지 말고. 서연은 제가 단호한 태도를 보이자 사과만으로는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마치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지은아, 내가 나를 미워하고 민준을 미워하는 거 알아. 내가 오늘 온 건 사과하러 온 것 외에 민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어서야. 저는 눈썹을 치켜뜨며 그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관심 없어. 서연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민준이 널 속였어. 그는 우리 공동 재산도 몰래 빼돌렸고 밖에는 다른 여자들도 있었어. 나 말고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비록 민준과 이미 이혼했지만 이 소식을 듣자 여전히 놀라웠습니다. 저는 서연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 말이 사실이야. 왜 나에게 이런 걸 말해주는 거야? 서연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에게 속았어. 나는 그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그는 그저 나를 장난감처럼 생각했을 뿐이야. 그가 나랑 사귀는 동안에도 몰래 비상금을 모아뒀는데 그 안에 10만 원이 넘게 있었어. 나는 그 돈이 우리 미래를 위한 노후 자금이라고 생각했는데 설마 그가 혼자 다 차지하려고 할 줄은 몰랐어. 저는 비웃음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그의 비상금을 몽땅 챙기고 나를 찾아온 거구나. 서연의 얼굴색이 변했고 그녀는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민주는 지금 몰락했고 빚도 많이 졌어. 내가 그 돈을 가져가지 않으면 나중에 분명 그에게 발목 잡힐 거야. 내가 민준이랑 이미 이혼한 건 알지만 그래도 내게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싶었어. 민준이 어떤 사람인지 네가 알아야 하니까. 저는 서연을 보며
마음속으로 매우 경멸했습니다. 그녀가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저 제가 그녀를 용서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제가 그녀를 위해 무언가 해주기를 바라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이 어떤 사람인지는 이미 잘 알고 있어. 내가 나에게 이런 걸 알려준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어. 가. 나는 너와 더 이상 어떤 식으로도 얽히고 싶지 않아. 말을 마친 저는 몸을 돌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은 따라오려 했지만 저는 곧바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저는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서연의 실망하고 초라한 모습을 보며 제 마음속에는 한치의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녀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였습니다. 그녀와 민주는 한 통 속이었습니다. 월세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지만 제 마음은 오랫동안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말은 민준의 진짜 모습을 더욱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다행히 그와 이혼했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제가 얼마나 더 그에게 속았을지 몰랐을 것입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지훈에게 메시지를 보내 서연이 저를 찾아왔던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지훈은 답장에서 서연을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여자이며 지금 민준이 몰락하자 자신은 깨끗한 척하고 저를 이용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서연과 민준의 어떤 일에도 신경 쓰지 않고 제 삶을 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연을 거절한 이후 저는 그녀와 민준과의 모든 연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오로지 일과 새로운 삶에만 전념했습니다. 저는 더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직장으로 옮겼습니다. 처음에는 스트레스가 좀 있었지만 매일이 충실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근처 공원에서 산책을 하거나 집에서 책을 읽고 요리를 배우며 평온하고 자유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민준과 그 가족 소식은 가끔 지훈을 통해 들었습니다. 지훈은 민준이 독사에 물린 상처로 인해 오른쪽 다리가 비록 절단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절뚝거리고 예전처럼 회복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뱀독이 그의 신경을 손상시켜 자주 어지럼증과 무기력증을 겪어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회사는 원래 그의 외도 문제 때문에 그에게 불만이 많았는데 이제 그가 이런 상태가 되자 그를 기술부에서 아예 지원부서로 발령내고 월급도 절반 이상 삭감했습니다. 민주는 불만을 품고 상사에게 따지러 갔지만 상사는 그에게 심하게 질책하며 일하기 싫으면 당장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민주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지원부서에 남아 매일 가장 힘들고 잡다한 일을 하며 동료들의 따가운 시선을 견뎌야 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민준이 뱀 물린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집안의 모든 저축을 탕진하고 친척과 친구들에게도 많은 돈을 빌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저와 이혼할 때 재산을 분할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저에게 위자료 5만 원도 배상해야 했으니 집안의 경제 상황은 설상가상으로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집에서 한숨만 쉬었고 민준과 자주 싸우며 그가 못나서 좋은 가정을 망쳤다고 욕했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에 우연히 민준을 보았습니다. 그는 색이 바랜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얼굴에는 피곤과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낡은 전동 스쿠터를 타고 길가의 작은 식당에서 가장 저렴한 도시락을 사고 있었습니다. 그의 오른쪽 다리는 분명 불편해 보였고 스쿠터를 탈 때 몸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의 몰락한 모습을 보며 제 마음속에는 한치의 동정심도 없었고 그저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지훈이 또 저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서연은 민준의 비상금을 챙긴 후에도 좋은 삶을 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그 10만 원이 넘는 돈으로 부잣집 남자에게 시집가려 했지만 결국 사기꾼에게 걸려들었습니다. 사기꾼은 그녀에게 첫눈에 반한 척하며 감언이설로 그녀를 속여
그녀 손에 있던 돈을 모두 가로챘습니다. 서연은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된 후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사기꾼은 이미 도망친 뒤였고 돈은 전혀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돈을 잃고 서연의 삶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녀는 이전에 회사에서 민준과의 일로 이미 평판이 바닥이어서 아무도 그녀와 어울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회사에서 사직하고 여러 직장을 전전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오래 일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작은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매일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지만 버는 돈은 겨우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만 충분했습니다. 더 우스운 것은 서연이 궁지에 몰리자 민준을 찾아가 다시 합치려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민준에게 심한 욕을 듣고 시어머니에게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녀의 코를 가리키며 그녀가 불운을 가져오는 사람이라며 모두 그녀 때문에 민준이 이렇게 되었다고 욕했습니다. 서연은 욕을 실컷 듣고는 황급히 도망쳤고 그 이후로 아무도 그녀를 본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이 서울을 떠났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비참하게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준의 부모님은 민준의 빚을 갚기 위해 살던 낡은 집을 담보로 잡히고 작고 허름한 월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런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비록 응급처치로 목숨은 건졌지만 후유증으로 반신불수가 되어 침대에 누워 시어머니의 돌봄을 받아야 했습니다. 집안의 모든 짐이 한순간에 민준의 어깨에 짓눌렸습니다. 그는 매일 회사에 출근해야 할 뿐만 아니라 퇴근 후에는 집에 돌아와 반신불수 아버지와 감정적으로 무너진 어머니를 돌봐야 했고 병원에 가서 아버지 약을 받고 재활치료를 해야 했습니다. 예전에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던 도련님 같았던 그가 이제는 매일 삶에 짓눌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지훈이 저에게 병원에서 민준을 만났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민준은 휠체어를 밀고 아버지를 모시고 재활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머리는 많이 희끗희끗해졌고 실제 나이보다 10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지훈을 보자 민준의 얼굴에는 어색함과 수치스러운 표정이 스쳤고 그는 고개를 숙여 못 본 척하며 휠체어를 밀고 서둘러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지훈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했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이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민준이 저를 배신하지 않고 서연과 몰래 미래를 나가지 않았다면 독사에 물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오늘날 이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시어머니가 민준을 무조건적으로 편들지 않고 제대로 교육했다면 그를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사람으로 만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오늘 겪는 모든 것은 그들 자신이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가끔 예전 일을 떠올리기도 하지만 마음속에는 더 이상 아무런 감정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추악한 결혼, 저를 배신했던 사람들은 모두 과거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직업이 있고 저만의 작은 보금자리가 있으며 저를 아껴주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나약하고 불쌍한 지은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미 독립적이고 강인한 여성으로 성장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회사에서 일하고 있을 때 갑자기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 저편에서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매우 쉬어 있었고 분명한 피로감과 애원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은아, 내가 예전에 너에게 못할 짓 한 거 알아. 내가 잘못했어. 나 지금 정말 막다른 길에 몰렸어. 우리 아버지가 수술비가 필요한데 도저히 돈을 빌릴 수가 없어. 네가 나에게 돈 좀 빌려줄 수 없을까? 나중에 꼭 갚을게. 그의 말을 듣자 저는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예전에 저에게 그렇게 못되게 굴더니 지금 와서 감히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다니.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민준, 우리는 이미 이혼했어. 너와 나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도 없어. 내 일은 나랑 상관없어. 나는 너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을 거야. 민주는 황급히 말했습니다. 지은아, 제발 부탁할게. 내가 너에게 빌게. 우리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것 같아. 너밖에 나를 도울 사람이 없어. 내가 예전에 쓰레기 같았던 거 알아. 나중에 꼭 너에게 보답할게. 보답.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나에게 뭘 보답할 수 있는데? 네가 처음에 나를 배신했을 때 오늘은 생각 안 했니? 민준, 그 마음 접어. 나는 너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을 거야. 네가 자초한 일은 네가 감당해. 말을 마친 저는 곧바로 전화를 끊고 그 번호도 차단했습니다. 전화 연락조차도 그와 더 이상 어떤 식으로도 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심호흡을 하고 다시 일에 몰두했습니다. 창밖의 햇살이 제 사무실 책상에 따스하게 쏟아졌습니다. 저는 제 미래가 분명 점점 더 밝아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를 상처 줬던 사람들의 비참한 결말이 저에게는 최고의 위안이었습니다. 민준의 전화를 차단한 후 저는 마음속에 남아있던 그에 대한 마지막 미련까지 완전히 비워냈습니다. 시간은 흘러갔고 제 직업은 점점 더 순조로워졌습니다. 뛰어난 업무 능력 덕분에 입사 1년도 채 되지 않아 부서장으로 승진했고 월급도 많이 올랐습니다. 저는 월세집을 새로 꾸미고 따뜻한 커튼을 달고 제가 좋아하는 식물들을 놓아 보금자리를 점점 더 아늑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가할 때는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함께 쇼핑하고 밥을 먹고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으며 꽃꽂이나 요가 같은 취미 생활에도 등록했습니다. 예전에는 민준과 가정에 얽매여 살면서 늘 자신을 잃어버린 듯한 느낌이었지만 지금에 와서야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이 이렇게 의미 있고 즐겁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지금 제 모습을 보시고는 마음을 완전히 놓으셨습니다. 매번 전화하실 때마다 제가 잘 지내는 것을 보면 안심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준 가족에 대한 소식은 나중에 지훈을 통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지훈은 민준이 돈을 빌리지 못해 아버지의 수술도 제때 할 수 없었고 병세가 점점 악화되어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을 잃은 슬픔과 집안이 몰락한 모습을 보며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민주는 홀로 이 부서진 가정을 지탱해야 했습니다. 매일 회사에 출근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신병원에 입원한 어머니를 찾아뵙고 병원비도 내야 했습니다. 그의 몸은 원래 뱀 물린 상처로 후유증이 남아 있었는데 장기간의 피로와 정신적 압박까지 겹쳐 건강이 점점 나빠졌고 자주 병가를 내고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결국 회사는 더 이상 그를 감당하지 못하고 그를 해고했습니다. 직장을 잃은 민주는 기본적인 생활조차 유지하기 어려워졌고 임시직으로 겨우 생계를 이어가며 암울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서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어떤 소식도 듣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다 손님과 다툼이 생겨 해고된 후 이 서울에서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했고 어떤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평판이 너무 나빠 가족들에게 쫓겨나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지내든 이제는 저와 아무런 관계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녀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저는 한 산업교류회에서 지금의 동반자 하늘을 만났습니다. 그는 한 IT 기업의 창업자였고 성숙하고 차분하며 다정하고 배려심이 깊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그는 제 말솜씨와 자신감에 매료되었습니다. 교제하면서 저는 그가 제 일과 삶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제 취미까지 특별히 지지해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꽃을 키우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는 자신의 정원에 저를 위해 꽃밭을 만들어 주었고 저희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시다는 것을 알고는 자주 저와 함께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뵙는데 차를 몰아주었습니다. 처음 교제할 때 저는 이전 결혼의 그림자 때문에 여전히 망설이고 불안해했습니다. 하늘은 제 걱정을 꿰뚫어 보았고
저에게 결정을 강요하지 않고 행동으로 조금씩 저를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제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기억했고, 제가 야근할 때 야식을 가져다 주었으며, 제가 기분이 좋지 않을 때면 인내심을 가지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지금의 독립적이고 강인하며 빛나는 저를 사랑한다고 말해주었고, 제가 예전에 어떤 일을 겪었든 함께 헤쳐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세심한 보살핌 속에서 저는 서서히 마음을 열고 그의 사랑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나날은 격렬한 로맨스는 없었지만 잔잔히 흐르는 물처럼 따뜻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저와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집에서 함께 요리하고 주말에는 산에 올라 일출을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평범하면서도 행복한 삶이 바로 제가 늘 꿈꿔왔던 것이었습니다. 1년 후 하늘은 우리가 처음 만났던 곳에서 저에게 청혼했습니다. 그는 한쪽 무릎을 꿇고 심플하게 디자인된 다이아몬드 반지를 들고 진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너를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내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미래의 모든 날을 너와 함께하고 싶어. 나랑 결혼해 줄래?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저는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힘껏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그럴게요. 우리의 결혼식은 양가 친지들만 초대하여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결혼식 당일, 저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아버지의 팔짱을 낀 채 한 걸음 한 걸음 하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 서서 저를 다정하게 바라보고 있었고 입가에는 행복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침내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저만의 행복을 찾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혼 후의 삶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행복했습니다. 하늘은 저를 공주처럼 아껴주었고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을 모두 저와 상의했습니다. 그의 부모님도 저를 특히 좋아하셔서 친딸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저는 가끔 민준과 함께했던 시절을 떠올리기도 하지만 마음속에는 더 이상 아무런 동요도 없습니다. 그 경험은 비록 고통스러웠지만 저를 많이 성장시켰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법, 그리고 역경 속에서 강인하게 일어서는 법을 배우게 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와 하늘이 쇼핑을 하다가 우연히 민준을 보았습니다. 그는 낡은 옷을 입고 길가에서 재활용품을 줍고 있었고 머리는 희끗희끗했으며 실제 나이보다 수십 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그의 오른쪽 다리는 여전히 절뚝거렸고 걸을 때 매우 힘들어 보였습니다. 우리를 보자 그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수치심이 가득했고 그는 즉시 고개를 숙이고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늘은 제 손을 잡고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저 사람 민준 씨 맞죠? 당신 괜찮아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지금은 그저 눈앞의 삶을 소중히 여길 뿐이에요. 맞아요. 다 지난 일이죠. 저를 상처 줬던 사람들은 모두 마땅한 벌을 받았고 저 또한 폭풍우를 겪은 후에 저만의 무지개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배신에 직면했을 때 나약함과 타협을 선택하지 않고 용감하게 일어서서 제 존엄과 권리를 지킨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인생은 험난한 여정과 같아서 갈증과 좌절을 피할 수 없지만 우리가 용감하게 맞서고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어려움을 헤쳐나가 저만의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해냈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의 나날은 하늘과 함께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